여러분들이 일순환 시작하기 전에 처음 이제 7교육 연간반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행정학이 소문으로 들어도 제일 어렵고 방대하고 참 뭐 좀 그런 과목에 대해서 행정학을 되게 이제 겁을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제일 어렵고 힘들 거다. 일순환 다 끝나고 이제 2순환, 3순환 때 제일 기다려지는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필기시험장에 딱 가면 제일 효작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빨리 풀고 한 7분, 8분에 풀고 나머지를 영어나 다른 그 어렵게 출제된 공통 과목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이 제일 효작 과목이고, 그리고 면접 때도 제일 도움되는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게 이렇게 어려울 거다라고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엔 그렇게 이제 다 바뀝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모든 행정학을 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아시죠?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앞에 뭔자가 붙어야 돼요. 한자가 붙어야 돼요. 그런 행정학을 들어야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예산의 제도의 흐름을, 이게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스토리인데 쭉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막 외울 게 아니라 집중.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들을 때는 대충 듣고 그냥 막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막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하셔야 돼요. 들으실 때 집중력 있게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는 그걸 한번 복기해서 한번 쭉 리마인드 해 보시면 되는 거지. 들을 때는 대충 그냥 들었다가 복습할 때 막 그냥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으실 때 집중력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근대적인 예산제도가 생겨난 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921년 미국에 예산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처음 채택된 예산이 품목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산제도라는 게. 그 전에는 예산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00년. 자, 그때 처음 도입된 예산이 바로 품목별 예산이에요.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라인 아이템. 이 라인 아이템이라는 게 품목 또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항목, 품목, 세부 항목, 품목.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 포장 사업을 한다 하면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보도 블록을 한 장에 얼마씩 몇십만 개 구입해서 포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보도 블록이 그게 품목이에요. 보도 블록. 그다음에 분필, 연필, 책상, 자동차, PC, 이런 게 다 품목이에요. 그 물건 품목.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투입,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품목이라는 건 분필이고 보도블록이고 사서 이제 투입을 하잖아요. 투입. 그러니까 이거는 투입 중심의 예산이고, 그 다음에 지정된 그 회사의 품목, 지정된 단가, 금액 범위 내에서만 그걸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돈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멋대로 쓰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통제 중심의 예산이에요. 따라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이제 회계검사를 할 때도 지정된 품목을 구입했냐 안 했냐 이런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회계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 제도가 추구하는 그 재정 가치는요, 합법성이에요. 합법성. 그러니까 법에 충실하게 재정 활동을 했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철저히 통제를 해서 재정 활동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예산 제도예요. 피스컬,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피스컬 데모, 재정 민주주의라고 해요. 이 642쪽 맨 꼭대기 품목별 예산의 장점에 보면 이제 1번, 의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기가 용이하고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왼쪽 날개 피스컬 데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정부의 재량권 안 주고 이게 통제만 하려고 한다면은 이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다가 1950년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걸 버리고 연방 정부에 이제 새로운 예산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게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성과 중심의 예산. 그러니까 왜 이게 도입되냐면 이제 1950년대 정도 되면 행정국가잖아요. 행정국가. 경제대공황이 이미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 기능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했는데, 정부가 엄청난 재정 운영을 하는데 이걸 일일이 국회가 품목별로 지정을 하고 통제를 받고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행정부의
엄청난 재량권을 주면서 예산은 돈 쓸 수 있는 재량권은 안 주는 게 이게 모순이다. 그래서 이제는 통제보다는 행정부가 알아서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게 품목별로 지정을 하지 말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자. 사업별로 해야 그게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보도블록 몇만 장 구입했다, 뭐 PC 몇 대 구입했다 이것만 나오지.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성과가 뭐란 얘기냐?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를. 행정부에 너무 재량권을 안 주고 사업의 성과를 알 수가 없다. 그게 단점이에요. 자, 642조. 642조. 단점 하단에 2번.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네요. 투입, 품목에만 치중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품목 대신 정부가 하는 사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야지 그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품목은 일일이 정하지 말고 정부가 알아서 그냥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성과주의 예산. 그래서 투입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별로 예산을 사업별로 하는. 그러니까 이쪽에 예산이 보도블록 한 장에 얼마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줬다면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도 포장 사업 이렇게 됩니다. 1000평의 보도를 만약에 포장을 한다. 그러면 1000평 포장하는데, 자, 1000평을 포장하는데 1000평 곱하기 한 평당 10,000원씩이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1000평의 보도를 포장을 해라. 어떤 보도블록을 사든 뭐 몇십만 개를 사든 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1000만 원 가지고 보도 포장을 해라. 품목을 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평이 아니라 한 900평밖에 포장을 못했다. 그럼 사업의 성과가 90%밖에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1000평을 포장했는데 1100만 원 가지고 했다. 그럼 또 낭비가 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투입을 가지고 많은 산출을 낼 것이냐는 고민을 정부가 해야 돼요. 이제는 능률적으로 예산을 집행. 자, 능률적으로 예산을 관리라는 게 집행이죠. 집행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정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투입을 들여서 많은 산출을 낼 것이냐. 이거가 이제 재정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 이게 바로 능률이 돼요. 능률.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은 추구하는 가치가 합법성이 아니라 이제 능률성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통제보다는 관리 중심 예산으로 바뀝니다. 능률적인 집행, 능률적인 관리. 통제가 이제 목적이 아니에요. 통제는 좀 잘 안 돼요. 그 대신 사업의 어떤 능률이나 이런 건 좀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인데, 성과주의가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 그런데 이 보도 포장을 작년 말에 여기다 보도 포장을 했는데 또 거기다 한 거예요. 구청장이. 보니까 연말에 돈이 남아가지고 되게 안 쓰면 불용 처리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돼요. 불용이라는 건 쓰지 못한 예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용 처리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반납. 그대로 다 국고로 환수가 돼요. 그리고 반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쓰지도 못할 돈을 달라고 했냐. 너희들 주는 바람에 다른 데 급한데 못 썼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니들이 못 쓴 만큼 삭감하겠다. 그래서 이게 삭감 사유가 돼요. 만약에 100억을 불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100억을 국고로 환수하고 플러스 내년도 너희들 예산 중에 100억은 삭감하겠다. 여기 자꾸 안 쓸 돈을 왜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연말에 이 불용 처리가 되면 손해니까 기를 쓰고 막 이걸 쓰려고. 그래서 멀쩡한 보도 막 갈아 끼우고 하수도 파서 메꾸고 연말에 길이 막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연말에 길이 막힌다는 말 많아요.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택배들 선물 운송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쓸데없는 이런 보도 포장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보니까 연말에 지난해 보도 포장을 했는데 이걸 불용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걸 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목적의식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투입보다는 투입만 이건 중시했다면 요거는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까지 생각을 한 거거든요. 투입과 산출. 그런데 산출은 중간 산출, 보도 포장이라는 중간 산출은 생각했지만 그 보도 포장을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예를 들어 소통 개선이라든지 소통, 아니면 도시 미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목표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보도 포장까지, 이거 산출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게 도로 소통을 위한 것이냐,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냐. 목적은 달성. 만약에 작년에 보도 포장했는데다가 또 했다면 이거는 뭐 소통이나 도시 미관하고나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엉뚱한 데 돈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산출까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목표까지 생각을 해라. 그 사업이, 보도 포장이라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비용 편입 분석 다 해보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인지 우선순위 다 비교 평가해보고 그러고 나서 타당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채택을 해라. 이게 빠졌다. 그 고민이 여기서는 빠졌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산출에다가 추가로 목표까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예산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1965년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연방정부에 도입을 했던 PPBS예요. PPBS.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이거 우리 MBO 공부할 때 제가 요 다음에 MBO가 나왔죠. 그 전에 연방정부가 썼던 게 PPBS예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그게 이제 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이 PPB라는 게 뭐냐면요. PPB가 플래닝,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버제팅. 플래닝은 5년짜리 장기 계획이고 버제팅은 1년짜리 장기 예산인데 가운데 있는 프로그래밍이 1년 지나면 1년 버리고 추가하고 버리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떨어지기 쉬운 요 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플래닝 프로그램 단계에서 전부 비용 편입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서 돈을 쓰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는 합리주의 예산이라고 불러요. 자, 여태까지는 점중주의 예산이었어요. 점중주의. 여태까지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뭘 대안을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점중주의. 자, 이때부터가 합리주의. PPBS 때부터를 합리주의. 합리주의 예산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부서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하지 부서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네 부서 내 부서 따지면 자꾸 자기 부서 사업이 중요하다고 우기고 타협하고 협상하기 때문에 네 부서 내 부서 구분하지 말고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장점은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엄청난 이게 환산 1년 버리고 추가하고 버리고 추가하고 또 장기적인 기획 이거 하고 단기적인 예산을 연결시킨다는 거. 근데 부서별로 또 안 나뉘어져 있으니까 또 집행을 할 때 부서별로 다시 나눠야 돼요. 복잡한 환산이 수반돼요. 환산 작업. 그 다음에 비용 편입 분석을 하급자는 못 하잖아요. 전문가하고 위에서 다 이제 하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하향식 너무 하급자가 참여를 못 해요. 환산에 시달리는 고생만 하면서 결정권이 없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중단됐어요. 71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이 PPS의 문제점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좀 필요하냐.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민간 기업에서 쓰고 있었던 MBO가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MBO는 부서별로 다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라는 게 단기 목표입니다. 환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하들을 참여시키고 환산이 필요 없는 그게 MBO다. 그래서 MBO를 예산제도로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PPBS는 따라서 이 대안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냐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하고 자원 배분을 하기 때문에 능률성뿐 아니라 효과성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보도 포장 사업이 산출이 천평을 포장하면 도시 미관을 개선해 줄 수 있냐, 소통의 개선에 도움이 되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요. 효과성. 그러니까 목표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투입만, 산출까지, 목표까지, 이거는 합법성만, 이거는 능률성, 이거는 효과성을 추가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공무원의 반발로 의회도 반발했고요. 이제 중단돼서 결국 이제 MBO가 예산제도가 아니었지만 도입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석유파동, 오일 쇼크 같은 석유파동이 생기면서 정부가 실패했다. 예산을 줄이자. 정부 규모를 줄여나가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나온 개념이 1979년도에요. 카터 행정부가 연방정부에 도입한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라는 영기준 예산이에요. 영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제팅. 제로를 베이스로 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산들은 주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은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약간씩 가감하는 그런 식 예산이었거든요. 이 계속 해오던 거 이게 바로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다음 알파는 신규 사업이고. 근데 영기준은 0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보자는 이 베이스를 0으로 보자는 거예요. 없는 걸로 취급하고 원점에서부터 그게 제로 베이스 버제팅. 제로 베이스 0 기준 예산. 0을 기준으로 하는 예산. 그래서 1980년도부터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이게 줄어들었대요. 이때부터. 자, 그래서 여기 요거는 예산이 요거는 통제 중심이라면 요거는 관리 중심 예산이었고 요거는 요 기획을 중시했기 때문에요. 플래닝 기획. 이건 기획 중심의 예산이었고 기획. 요거는 참여. 구성원들을 다 참여시키는 참여 중심의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축에 나가는 감축 중심의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초점이 통관기 창감 이렇게 변했어요. 통관기 창감. 이게 예산의 5대 기능이에요. 예산의 5대 기능. 자, 그러다가 이제 요 영준 예산이 발판이 돼서 이제 정부 실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1980년대 MPN 같은 게 막 생겼잖아요. 성과 중심의 행정, 재정 이런 게 강조가 되면서 새롭게 성과를 다시 중시하는 새로운 예산 제도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신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신성과주의, 뉴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신성과주의, 뉴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자, 신성과주의는 옛날의 성과주의하고는 물론 성과란 말은 같지만 여기서는 그냥 중간 산출만 성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성과, 효과나 이런 거는 성과로 보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 산출, 최종 목표 달성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능률과 효과를 합쳐서 효율을 성과로 본 거예요. 효율을. 성과. 자, 그래서 성과 중심의 행정, MPN 같은 게 등장하면서 예산이 다시 성과를 지향하는 예산으로 등장을 했는데, 자, 이 성과 중심의 예산은 자율성을 일정 부분 주고 대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OECD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제도가 쓰였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게 다 성과를 다시 지향하는 그런 예산이더라. 이게 묶어서 신성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산이 두 가지가 있죠. 신성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산, 그게 바로 자율편성제도예요. 총괄 배정 예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총괄 배정 예산.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자율편성제도라고 해요. 자율편성제도. 그 다음에 지출통제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출통제 예산. 우리나라는 이것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예산이라고 해요. 총액 계상 예산. 이건 자율편성 예산. 이건 우리나라. 이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자, 그거 말고 서너 개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총괄 배정 예산. 표를 보시면 그다음에 지출 통제 예산. 총괄 배정 예산이 자율편성 제도고 지출 통제 예산이 총액 계상 예산인데요. 총괄 배정 예산부터 이제 먼저 말씀 간단히 드리면 이거는 이제 지출 한도를 정해주고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산을 총액으로 승인시켜주고 아예 이거는 집행 자체를 지출 자체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넓게 보면 한도나 총액만 통제하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자율에 맡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성과만 중시하는 신성과주의라는 좀 공통점이지만 이거는 편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편성만 이거는 지출까지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목 구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항목 구분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제도 두 개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뒤로 한번 가볼게요. 신성과주의. 666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측의 하단. 여기 그 와이드가 지금 각국의 재정 개혁에서 선진국의 주요 재정 개혁에서 1번이 총괄 배정 예산이고 2번이 지출 통제 예산이잖아요.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그 차이가
자, 이 의부터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어차피 간단하게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이 이제 우리로 치면 기재부죠. 기획재정부가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서 총괄 규모만 배분해주고 그게 지출 한도예요. 어느 선까지 지출할 수 있다. 지출 한도를 정해주고 그 각 부처가 그 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서 제출해요. 그러면 중앙예산기관이 그걸 들여다보고 큰 하자 없으면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도 정해주고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유롭게 편성하는 제도. 그게 우리나라의 자율편성 제도예요. 그 밑에 각국의 사례에서 동그라미 2번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도입한 자율편성 제도. 위에서 한도를 먼저 시달해 준다 그래서 탑다운이라고 해요. 탑다운. 그런데 그 밑에 2번 지출통제사는요.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컨트롤, 익스펜디추어, 컨트롤 버제팅 해서 ECB라고 하는데요. 익스펜디추어, 컨트롤 버제팅, 지출을 통제한 예산이다. 근데 이 의미가 지출을 총액으로만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총액으로만. 그러니까 총액으로만 통제한다는 얘기니까 세부적인 건 통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지출 통제 예산이란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총액으로만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승인해주고 총액으로 계상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알아서 그냥 지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이 22조 들어갔거든요. 22조. 뭐 한 해에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기재부가 4대강 22조 선 안에서 편성을 해라. 그러니까 국토부가 요거 가지고 자 설계비 얼마 10조 인건비 얼마 감리비 뭐 자재비 얼마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이제 22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기재부에 요청하면 그래 알았어. 이게 자율편성 제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 국토부 4대강에 22조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써라. 알아서 써라.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써라. 그래서 설계비 얼마 쓰든 감리비 얼마 쓰든 이거 구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목 구분이 있지만 이건 아예 항목 구분도 없습니다. 이거는 편성만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지출도 아예 자유로워요. 항목 구분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설계비 얼마 쓰든 감리비 얼마 쓰든 마음대로 22조 가지고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가 그런 제도예요. 우측에 날개 볼까요? 661종 날개. 총괄 배정 예산과 지출 통제 예산의 차이. 왼쪽은 편성의 자유라, 오른쪽은 지출의 자유라. 왼쪽은 항목 구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율편성 제도가 왼쪽이고 우리나라 총액 계상 예산 제도가 오른쪽에 해당하는 제도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제도를 다 갖고 있긴 해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신성과주의로 다 바뀌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신성과주의로 바뀌었어요.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그게 신성과주의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새롭게 다시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예산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제 흘러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선 요거 어느 대통령이 언제 도입을 했냐, 그럼 꼭 아셔야 되고요. 트루만, 존슨, 닉슨, 카터. 요건 뭐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딱히 뭐 언제 그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품목이라는 투입. 요거는 산출, 중간 산출, 이거는 최종 목표 달성. 요거는 통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통제, 이거는 능률적인 집행, 관리. 요거는 효과, 기획. 그 다음에 이거는 참여, 이거는 감축, 통감기 참감. 요건 추가하는 재정 이념이 합법성, 통제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능률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내야 되겠죠. 능률. 요거는 산출이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하니까 효과성.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요거.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요. 통감기 참감. 자, 934조. 그래서 왼쪽에 640쪽에 하단에 예산 개혁의 단계를 기능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요 예산 제도가 기능만 놓고 본다면 통관기 창감 이런 기능으로 변했어요. 통관기 창감.